텅 빈 이 집에 혼자 생활하며 이제는 이 순간들이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등산화를 집어들며 저는 텅 비어있는 집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살아온 공간이지만 오늘따라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오면 왠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69인 이 나이에도 여전히 그런 건 변함없나 봅니다. 창문을 열어두니 미세먼지 경보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 이제는 중년이라는 말도 어색해질 나이지만 아직도 거울을 볼 때마다 35살 때의 저를 먼저 떠올리는 건 왜일까요? 하나 있는 딸은 경기도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만나는 게 전부죠. 딸은 늘 바쁘다는 말과 함께 짧게 끝나지만 그래도 원망하진 않아요. 결혼한 딸이 엄마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이란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커튼을 열고 창밖을 재다보니 아파트 단지 너머로 관악산이 보입니다. 가만 보고 있자니 산이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성치 않은 이 다리로 다시 산에 오를 수 있을까? 남편과 함께 했을 때는 자주 산에 올랐습니다. 결혼 초에는 한라산도 갔고 지리산 종주도 했었죠. 하지만 사별하고 나서는 한 번도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기엔 왠지 외롭고 또 무서웠거든요. 시간도 없었고요. 이유를 대자면 끝이 없지만 결국은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그날 아침 동네 마트에 들렀다가 게시판에서 우연히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등산 동호회 회원 모집 50세 이상.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 떠나는 여행 함께해요. 전단지 한 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을 재밀어 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늘 어려운 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전단지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봤습니다. 가볼까 말까?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지는 텔레비전 소리가 전보다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재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문의를 했더니 다음 주 토요일이 첫 산행이라며 북한산 코스로 초보자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는 길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록비를 재고 나니 후련함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산길을 함께 걷는 모습이 상상됐거든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맑은 계곡물 소리. 그런 자연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둔 등산복을 꺼내 입어봤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다만 조금 낡았고 색이 바랬을 뿐이었죠. 마치 제 인생처럼요. 색이 살짝 빠진 등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2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때는 남편과 함께였지만 이제는 혼자였죠. 토요일 오전 등산화를 집어들며 저는 텅 비어있는 집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적막을 깨고 밖으로 나갈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 모인다는 입구에는 벌써 10대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도 있고 비슷해 보이는 분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산행을 위한 복장을 갖추고 있었죠. 등산화, 배낭, 지팡이 그리고 환한 미소까지. 처음 오셨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져 보이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웃는 얼굴로 인해 자리 잡힌 주름이라 따뜻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더니 그가 손을 재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용호라고 합니다. 이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희라고 해요. 등산 좀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동호회 편견이 워낙 심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안 계신데 용기 있으시네요. 용호 씨의 말에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게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선택이었을까요? 동호회 회장인 용호 씨의 인사와 안전주의사항 설명이 끝나고 우리는 둘레길 코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초보자 코스라고 했지만 막상 걷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가파른 길이 이어졌어요.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길을 오를 때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제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용호 씨가 제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숨이 차네요. 처음이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산은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용호 씨는 제게 등산 지팡이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어깨 높이보다 살짝 낮게 잡고 걸을 때마다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등산을 오래 하셨나 봐요. 네, 25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오키 씨는요? 처음 같지는 않은데요. 아, 예전에는 가끔 했어요. 하지만 20년 전부터는 한 번도 못 올랐어요. 제 대답에 용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제 페이스에 맞춰주었죠.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산길을 따라오르는 동안 봄의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피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가지마다 맺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릴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죠. 숲속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가파른 구간이 나타났을 때 용호 씨가 제 배낭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만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 구간은 조심해야 해요.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지려던 저를 용호 씨가 재빠르게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잡고 있었고 잡은 그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팔을 통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낀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행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한참을 오르다가 바위가 넓게 펼쳐진 곳에서 잠시 쉬었어요.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니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파트와 빌딩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풍경을 보려고 산에 오르는 거겠죠. 그것도 있지만 저는 함께 오르는 사람들 때문에 더 좋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오래된 추억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준비해 온 간식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동호회의 회원들은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까지 다양했고 산 정상에서 모두들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 문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라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하산길은 오르막보다 편했지만 오랜만에 산행은 제 무릎에 많은 부담이 갔습니다. 용호 씨는 제게 무릎을 보호하는 하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발을 옆으로 살짝 틀어 재려가는 방법이었죠. 덕분에 무리 없이 재려올 수 있었어요.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인사를 나누며 다음 산행을 기약했습니다. 용호 씨가 다가와 물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진 않으셨나요?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들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등산화를 신고 산을 오르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날들이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분명 산행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으로 새벽부터 눈이 떠졌죠. 벌써 한 달, 4번의 산행을 함께 했습니다. 도봉산, 수락산 그리고 청계산까지 매번 다른 코스, 다른 풍경이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매주 조금씩 체력이 좋아지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 이제는 대화를 나누며 오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용호 씨와의 대화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오키 씨는 사별하셨다고 하셨죠? 청계산 정상 위에서 점심을 먹으며 용호 씨가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몇 번의 산행을 함께 했고 신뢰가 쌓였다고 느껴져서 대답했습니다. 네, 20년 전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호 씨의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죄송해요. 불편하시면 다른 얘기 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여전히 아팠어요. 어쩌면 20년이라는 시간도 완전히 치유하기에는 부족했나 봅니다. 저도 사별했어요. 8년 전에. 용호 씨의 말에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3년 동안 투병했는데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어해서 이혼을 원했어요. 자신 때문에 제가 고통받는 것이 싫다고 했죠. 용호 씨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저희는 서로의 상처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대화 이후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되면서 묘한 연대감이 생겼어요.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처, 그리고 이제는 비슷한 취미까지. 하산길에 들른 작은 카페에서 용호 씨가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산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올랐던 그 산이었죠. 오키 씨는 지금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행복이라 딱히 불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고 있달까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용호 씨의 말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산에 오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오키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요즘은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솔직한 마음을 꺼내 놓았더니 용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약속 장소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만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용호 씨를 만나는 것, 그리고 산을 오르며 나누는 대화, 정상에서 함께 먹는 도시락, 하산 후 들르는 카페에서의 모든 시간이 제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글쎄 별건 아닌데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 등산? 엄마가? 딸은 놀라면서도 목소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서. 잘 됐네. 어떤 사람들이 있어? 재미있어? 잠시 용호 씨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비슷한 나이대라 대화도 잘 통하고.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용호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배려심 깊은 행동, 그리고 진솔한 대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껴도 되는 걸까? 어느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용호. 5번의 산행을 함께하며 친해졌지만 주중에 전화가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오키 씨 바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양평에 있는 용문산에 단둘이가 보면 어떨까 해서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단둘이 등산 동호회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산행을 제안한 거였죠. 이건 분명 데이트 신청이었을까요?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코스도 어렵지 않고 산행 후에 근처에 맛있는 산채 비빔밥집도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었죠. 좋아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시에 양평역 앞에서 만날까요? 네, 그럴게요. 통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이 나이에 무슨 짓이지? 아니, 이건 그냥 친구 사이의 산행일 뿐이야.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제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산행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이 조금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양평역에 도착하니 용호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날씨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단둘이 있어서 그날따라 더 젊어 보였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오늘 참 예쁘시네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 가볼까요? 택시 타고 15분 정도 가면 용문산 입구예요. 그날의 산행은 평소와 달랐어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일 때는 여러 명이 대화를 나누며 오르기 때문에 용호 씨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온전히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산길을 오르며 용호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은퇴 전 생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내를 잃은 후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도 했어요. 사별 후 다시 시작한 일, 혼자 살면서 느낀 외로움과 자유 그리고 딸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키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상처를 이겨내고 혼자서 잘 살아오셨잖아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온 거죠.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용호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살아간다는 건 결국 그런 거죠. 하지만 모두가 오키 씨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재가 떠난 후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산에 오르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을 뻗어 그의 손등 위에 올려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특히 오키 씨를 만난 후로는 저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나무들 사이로 반짝이는 햇볕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죠.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넓은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용호 씨가 준비해 온 김밥과 제가 가져온 샌드위치와 커피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 평소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산 후 약속대로 산채 비빔밥 집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산에서 딴 나물로 만든 비빔밥과 막걸리를 마셨죠.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 한 잔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대화는 더 깊어졌고 웃음소리는 더 커졌어요. 그만 돌아갈까요? 식사를 마치고 용호 씨가 물었어요. 이미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하철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죠.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산행을 즐겼어요. 오키 씨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놀라서 쳐다봤어요. 용호 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순간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용호 씨가 제안했어요.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차라도 한잔 할까요? 저희 집에 와서 막걸리 한 잔 할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어쩌면 막걸리의 힘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용호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집으로 가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있었어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제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온 거죠. 저는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졌습니다. 막걸리 좀 꺼내 올게요. 부엌으로가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고 잔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었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얼마만인가 싶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보니 용호 씨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외롭게 보였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 한 모금 마시니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오키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솔직히 처음 오키 씨를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용호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안정감이 느껴졌죠. 이런 감정이 나이에 다시 느껴도 괜찮은 걸까요? 그의 눈에는 불안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나이가 중요할까요? 마음이 젊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용호 씨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었죠.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생긴 감동의 눈물이었죠. 울지 마세요. 용호 씨가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 주었어요.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도 했죠. 용호 씨는 밤늦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등산 동호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동호회 산행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주중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냥 공원을 산책하거나 용호 씨의 집이나 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일상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항상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산행에서 우리 관계를 공개할까 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공개요?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겠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동호회 사람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조금 망설였지만 용호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산행 전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용호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손을 흔들었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하나 둘 모였어요.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오늘 산행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용호 씨가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옆에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와 오키 씨가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두 분이 처음부터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축하합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얼굴이 붉어졌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성 회원인 금순 씨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금순 씨는 예순들로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동호회에서 항상 밝은 분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산행 중에 금순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축하해요. 용호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좋겠네요. 그녀의 말투에는 미묘한 냉소가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금순 씨. 근데 용호 회장님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용호 회장님이 그만큼 좋은 분이라는 거죠. 금순 씨는 그렇게 말하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을까요? 그날 이후로 금순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용호 씨와 저를 보는 눈빛도 달랐고요. 특히 용호 씨에게는 유독 더 친절했고 다정하리만큼 스킨십도 짙었습니다. 금순 씨하고 혹시 친밀한 사이였나요? 글쎄요. 친절하게 대해 준 적은 있지만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용호 씨는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금순 씨가 좀 이상해요. 제가 민감한 건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금순 씨는 원래 활달한 성격이잖아요. 모두에게 친절하고요. 용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어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호회에서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어느새 두 그룹으로 나뉜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금순 씨를 중심으로 묘한 눈빛을 보재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미묘한 눈빛과 작은 소문들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커져갔죠. 오키 씨, 혹시 회장님 과거에 대해 많이 알고 계세요? 어느 날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과거요? 왜 그러시죠?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금순 씨가 회장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던데요.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세요. 그 회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산행 때 금순 씨는 여러들과 작은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대화가 멈췄습니다. 묘한 분위기였죠. 우리 막 용호 회장님 이야기하던 참이었어요. 금순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이야기요? 회장님이 예전에 다른 동호회에서도 활동했었다면서요. 거기서도 몇몇 여성분들과 가까웠다고 하던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회장님이 말 안 했나 보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금순 씨는 씩 웃으며 다른 회원들과 앞서 걸어갔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일까? 아니면 그저 질투에서 나온 소문일까? 용호 씨에게 물어봐야 했지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산행 제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용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어요. 제 손을 잡아주고 위험한 곳에서는 도와주었죠. 하지만 금순 씨의 말이 자꾸만 귀가에 맴돌았어요. 하산 후 용호 씨가 제게 물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어요? 솔직하게 물어볼까 망설였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물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정말요? 얼굴 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용호 씨를 신뢰하고 싶었지만 이상한 느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동반되는 법이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의 불안함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69의 나이에도 여전히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용호 씨가 소중하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우선은 용호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어떻게 물어야 할지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동호회에서는 소문이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눈길과 수금거림이 노골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번 주말은 계획을 변경하여 강원도에 1박 2일 산악합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용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박 2일이라니 오키 씨랑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의 전화에 지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금순 씨도 참석한다고 했거든요. 어쩌면 이 기회에 용호 씨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청량리역에서 모였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였죠. 모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1박 2일 여행이었으니까요. 용호 씨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짐 무겁죠? 이리 줘요. 괜찮아요. 하룻밤이니까 간단하게 챙겼어요. 기차에서 용호 씨와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의심과 불안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용호 씨의 미소, 그의 다정한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 대각선에 앉은 금순 씨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죠. 가끔 용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대화를 시도했고 용호 씨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한 것은 정오쯤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계곡 근처였습니다.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할 예정이었죠. 산행 중간 용호 씨와 저는 잠시 다른 회원들과 떨어져 걷게 되었어요. 이때다 싶어 용기를 재어 물었습니다. 용호 씨 혹시 전에 다른 동호회에서도 활동하셨어요? 용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네, 그랬어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거기서도 여성 회원들과 가까웠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본 건 아닌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용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죠? 금순 씨가 그러던데요. 용호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전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동호회 회원으로서의 관계였을 뿐이에요. 오키 씨처럼 특별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다. 하지만 금순 씨의 말과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물론이죠. 왜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용호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누구라도 이유 없이 의심받는 건 기분 나쁜 일이니까요. 미안해요. 그냥 금순 씨가 하는 말이 신경 쓰여서. 금순 씨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은 글쎄요. 어쩌면 우리 관계를 부러워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용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계곡 근처의 평평한 곳에 텐트를 쳤습니다다. 용호 씨와 저는 당연히 같은 텐트를 쓰기로 했고 다른 회원들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모닥불을 피우고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준비해 온 술과 간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금순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용호에게 관심을 보였고 가끔 제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회원들은 하나 둘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용호 씨와 저도 우리 텐트로 향해 텐트 안에 들어가 침낭을 펼치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계곡물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오키 씨, 아까 그 일에 담아두지 마세요. 제게는 오키 씨만 있어요. 용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알아요. 그냥 불안했나 봐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어색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오키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요. 용호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공기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용호 씨는 이미 일어나 텐트 밖에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갔더니 그가 아침 식사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제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텐트를 철수하고 하산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금순 씨가 다가왔어요. 잘 주무셨어요? 함께라 더 따뜻했겠네요. 그녀의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뭔가 불편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거든요. 네, 잘 잤어요. 짧게 대답하고 짐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금순 씨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과거에 대해 다 알고 계세요? 정말 모르신다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는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금순 씨, 뭐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자꾸 이러시는 거죠? 금순 씨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 그냥 언니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요. 용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한 여자에게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용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금순 씨 그만하세요. 왜 자꾸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요? 전 사실만 말하고 있어요. 이전 동호회에서 3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 모두 헤어질 때 상처를 줬다는 것, 이것들은 모두 사실이에요. 용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에 있던 회원들도 모두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오키 씨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용호 씨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용호 씨가 여러 번 말을 걸어왔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금순 씨의 말과 용호 씨의 반응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용호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두 번째 사랑이 이렇게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청량리역에 도착했을 때 용호 씨가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키 씨,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용호 씨는 정말 금순 씨의 말처럼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금순 씨의 질투에서 나온 거짓말일까?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는 순간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상처받는다는 게 너무 아프고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한다니요. 용호 씨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고 문자도 왔지만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으니까요.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고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화분 속 꽃들이 고개를 들어도 그저 무기력하게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동호회 회원 중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망설이다 받았죠. 오키 씨, 괜찮으세요? 이런 말씀 드려야 하나 망설였는데 혹시 용호 씨가 돈 얘기한 적 있으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세요?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 달 전에 용호 씨가 자녀 결혼식 준비 중이라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뒤로 이상해서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혹시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며칠 후 용호 씨만 없는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500만 원 빌려줬어요. 저는 아예 투자 얘기 듣고 1,000만 원 넘게 줬어요. 다른 여성분이랑 교제하다가 연락 끊긴 사례도 있대요. 그리고 결국 누군가 용호 씨가 다른 여성들과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등산 외출뿐 아니라 여행지에서도 찍힌 듯한 사진들, 웃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전부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몰려왔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니 주말 산행 말고도 평일엔 종종 연락이 없던 날이 있었고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던 날도 있었죠. 그때마다 몸이 안 좋다. 가족 일이 있다고 둘러댔지만 이제 와선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용호 씨에게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오키 씨에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오해요. 저는 손끝이 떨리며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동호회 운영진에게 회장직 사임을 권고하자는 의견을 올렸고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회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몇몇은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용호 씨는 동호회 단톡방에서 퇴장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저는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사랑을 핑계 삼아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마십니다. 여전히 관악산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산화를 다시 신습니다. 이제 혼자서라도 그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제 두 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유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 된 강순정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100살까지 산다 한들 진심으로 웃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길어진 수명이 꼭 축복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 그럭저럭 평온한 노년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 저마다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 아들 셋 모두가 장가를 가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저도 그에 맞춰 한 발 물러나 조용히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역할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손주들이 한껏 들뜬 얼굴로 집에 놀러와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곤 했습니다. 어린 손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보여주던 그림 하나, 초등학교에서 받은 상장 하나하나가 제겐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부지런히 음식 장만을 도우며 잠시 손을 털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웃고 떠들며 분주하게 보내던 명절의 풍경은 그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장남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 든든한 며느리를 데려왔고 둘째는 다정하고 시원한 성격답게 말도 잘 통하는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막내는 좀 철이 늦는가 싶었지만 결국은 야무진 며느리를 데려와 제 앞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며느리 셋은 저보다도 서로 더 자매처럼 가까웠습니다. 명절마다 셋이 웃으며 주방일을 나눠하고 저에게는 쉬라고 앉아 계시라고 손을 붙들어 끌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이내 그 따뜻한 배려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부드럽고 따뜻해졌고 저는 오랜만에 함께 사는 기쁨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큰 소리 낼 일도 다툴 일도 없이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고 해질 무렵에는 정리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는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그 고요가 제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예전처럼 호통을 치거나 큰 소리를 내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집안일에도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제적인 부분은 자신이 쥐고 있으려 하였고
중요한 이야기는 늘 아들들과만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평온함이 오래 가기를 바랐습니다. 다툼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아들 가족들과 조용히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고요가 폭풍 전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는 낯선 여자가 조심스레 따라 들어왔습니다. 차려입은 옷차림이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지나치게 꾸민 듯했고 얼굴엔 짙은 화장이 선명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남편이 어디서 사람을 하나 데려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군데군데 아프다고 하니 집안일을 돕는 도움이라도 구했나 하는 생각이 스쳤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이 사람이랑 같이 지낼 거야. 괜히 시끄럽게 굴지 말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려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저보다 20살이나 어리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렵사리 묻자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같은 늙은이 데리고 살아봐야 병원비밖에 더 들겠냐? 이 사람은 나랑 살고 싶대. 이 집에서 조용히 살려면 있고 큰 소리 내려거든 당장 짐 싸서 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그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인생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지는 듯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란다. 그 말을 끝으로 등을 돌리는 남편을 향해 저는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사람이야? 내가 너 위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 끌어와서 나더러 나가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 내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데리고 온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렇게 악을 써. 창피하게.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옷장과 서랍을 마구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옷가지며 소지품들을 아무렇게나 집어 비닐봉지에 쑤셔 넣었습니다. 속옷도 약봉지도 사진도 다 짐짝처럼 우겨 넣더니 문을 벌컥 열고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짐 다 썼다. 나가. 더 이상 이 집엔 네 자리는 없으니까.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일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엔 관심조차 없는 듯 비닐봉지를 문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 속엔 제 지난 세월이, 제 모든 인내가 헝클어진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문은 이내 쾅 하고 닫혔고 저는 싸늘한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밤중에 제 짐을 들고 갈 곳을 몰라 큰아들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집으로 향하던 중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띨박한 여편네라고 부르며 무시하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저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큰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서울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로 지원해보는 건 어떠니? 내 실력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도 서울에 가고 싶어 했잖아.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들고 있던 신문을 제 머리로 향해 던지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디 남자들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니네 엄마는 머리가 텅텅 비어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너는 괜히 나서지 말고 밥이나 하지 그래. 그 말에 제 가슴 한켠이 뻐근해졌지만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꾹 담은 입술로 고개를 숙였고 마음 한쪽에 조용히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얼굴이 굳어졌고 둘째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셋째는 아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부부 사이에도 경제적인 독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 말이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줄곧 돈줄은 남편이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고,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남편이 얼마를 벌고 또 얼마나 모아두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철저하게 모든 금전적인 흐름을 자기 손 안에 두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줄게. 표면적으로는 배려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잔소리와 한숨이 시작되었습니다. 너 나한테 돈 받아서 친정에 갖다 주는 거 아니야? 돈이 왜 이렇게 질질새? 돈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아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 생활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용돈은 항상 아버지에게 받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갈 무렵까지도 여전히 남편은 돈줄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뭐든 아버지랑 상의해. 니네 엄마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듯 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경제적인 이야기에는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보태면 화를 내기 일쑤였고 아이들도 점차 남편에게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어디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가정 안에서 왕이었습니다. 돈을 쥐고 있었기에 감히 누구도 그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커서 직장에 다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일이나 돈이 얽힌 문제는 모두 아버지와 상의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밥상 차리고 집을 돌보는 사람으로만 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남편의 통제는 더 집요해졌고 저는 점점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력도 결국은 남편의 오만과 욕심으로 무너지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큰아들 집 앞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손에 쥔 짐은 그리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알려준 듯 이미 현관 앞에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방 져주세요. 오시는 길에 많이 추우셨죠? 그 말에 저는 꼭 참고 있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말없이 서 있는데 며느리가 재빨리 제 손에 든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따뜻한 밥이랑 국 끓여놨어요. 큰 며느리의 말에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큰아들이 거실로 나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곧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집에 여자를 데려오시다니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따뜻한 생강차를 내왔고 큰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엄마를 무시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엄마, 이젠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안 참으면 그 다음은 어떡하니? 너희야 장가가서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부모는 여전히 있어야 하잖니. 내 감정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야. 제 말에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공기 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아들 부부의 집안 작은 방에 묵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한평생을 살아온 남편에게 이토록 간단히 내쳐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주말 둘째와 셋째 아들네가 큰 아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명절 아니고서야 보기 힘든 얼굴들이 오늘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어 조용히 주방 쪽에 서 있었지만 며느리들이 하나둘 저를 부추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큰 며느리는 상을 정리하며 말했고 둘째 며느리는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며 자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분명 법적으로 문제될 행동을 하신 거예요. 엄마를 집에서 쫓아낸 것도 그렇고. 그 말에 둘째 며느리가 나직이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삼촌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전직 형사이셨잖아요. 그 상간녀에 대한 자료, 뒷조사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댁 일인 거 말씀 안 드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셋째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재정 쪽 일 계속 맡았잖아요. 계좌랑 투자 관련 서류들 다 복사해놨어요. 지금도 아버님 명의로 된 자산 일부는 정리 중이던데 막을 수 있어요. 막내 며느리의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평소 재산 관리사하고도 부딪히는 것이 싫다며 막내 며느리에게 통장 비밀번호부터 카드 관리까지 다 맡겨놓았습니다. 그 행동이 자신의 발등을 찍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리고 큰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빠가 변호사인 건 아시죠? 이혼 소송 맡아주시겠대요. 빠르게 준비하고 소장 넣으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 모두 가능할 거라고 해요. 걱정하실 거 하나 없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손을 모은 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이런 도움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다. 그저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자 큰 며느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참기만 하셨잖아요. 이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계시게 두지 않을게요. 그날 거실 한가운데에 둘러앉은 우리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같은 분노를 나누었고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복수의 서막을 함께 올렸습니다. 며칠 뒤 둘째 며느리 삼촌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상간녀의 정과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남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전 남편과의 이혼도 돈 문제로 소송 끝에 끝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여자는 전과자예요. 이번에도 아버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확실해요. 며느리들의 말투는 단단했고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맡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그 여자를 위해 자신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분양권을 서둘러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과 상의 끝에 일부러 개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사기를 당하게 두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그 여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의 얼굴이었고 그녀는 우리를 보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집은 이제 어머니 명의입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큰아들의 단호한 말이 끝나자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둘째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깔끔하게 정리된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 명예 이전 동의서, 법무사의 처리 완료 확인서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이 집, 현 시간부로 강순정 어머니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상간녀는 울상을 짓더니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가 너희들 이러는 거 알면 가만히 계실 것 같아?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법원에 제출한 명예회복 소송 결정문이에요. 강제로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주방에서 작은 봉다리를 하나 꺼내 남편이 저를 내쫓았던 그날처럼 남편 상간녀의 짐을 봉다리 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들어섰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살핀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들이야? 너희가 뭔데 내 집에서 내 사람을 내쫓아?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그러더니 거실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소파에 놓인 쿠션들을 이리저리 집어 던졌습니다. 다급히 말리려는 큰아들의 손도 뿌리치고 자신이 앉던 의자까지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제 이 집 엄마 명의예요.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멈칫하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멍청한 니들 엄마가 뭘 안다고? 재산이니 뭐니 다 내 피땀으로 만든 거야. 이걸 이렇게 뒤엎겠다고? 큰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용히 뒷걸음질 쳤고 둘째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식탁 위에 엎어진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런 다음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남편을 향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은 아직도 좋으시네요.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성하신가 봐요. 이 나이에 이렇게 집안을 뒤엎고 난리치는 거 보니?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입을 벌렸다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만 불끈 쥐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고 측은하던지 저도 모르게 한숨 섞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 곁에 남아있는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거실은 점점 조용해졌고 남편은 혼자 거기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사람이란 게 꼭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놓친 그 사람의 뒷모습은 낯설고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정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낯선 공기, 무표정한 법원 직원들의 얼굴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새아들과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단단한 기운이 저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정 안에 들어서자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 넓은 법정 한쪽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당당하던 말투도 고집스럽던 눈빛도 그 자리엔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종종 주변을 힐끔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댄 순간 마치 긴 세월 억눌려 있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눈을 들었을 때 재판장 앞으로 걸어가는 제 변호인은 다름 아닌 큰며느리의 오빠 김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모욕과 배신을 견뎌야 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것은 모두 며느리 셋이 함께 모아 준비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삼촌이 수집한 상간녀의 범죄 경력 자료, 셋째 며느리가 정리한 남편의 재산 변동 내역과 불법적인 명예 이전,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집에서 저를 쫓아낸 정황을 증명하는 증언서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앞에 한 장 한 장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측은 아무런 반박도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투자 손실과 상간녀의 잠적까지 드러나면서 변호사조차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모든 자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며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포함한 청구를 인정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떤 환호도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짓눌렀던 무력감과 억울함, 자책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에 큰아들이 제 어깨를 살짝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끝났구나. 모두 고맙다. 그 말에 며느리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은 다시
다시 삶을 시작해도 괜찮다는 용서와 격려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이미 받을 말도 해줄 말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기고 심지어 큰아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국 더는 피할 수 없겠다 싶어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인연을 정리하는 자리라 생각하며 카페 테이블 너머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쑥스럽고도 흐릿했고 손은 계속 테이블 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 앞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돈 몇 푼에 정신이 팔렸고 젊은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린 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근데 결국 너밖에 없더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전처럼.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공허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엔 늦가을에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지듯 내 안에 진한 미련도 서서히 흩어져 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쳤던 건 맞네요. 근데요, 저도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는 제 말을 듣고 조금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왜 내가 당신 같은 늙은 할배랑 다시 살아야 하죠? 이제 와서 반성 한마디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날 내쫓던 그날 난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이제부터는 젊고 밝고 웃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어요. 남은 삶, 제 기분과 제 건강, 제 마음을 위해 쓰고 싶어요. 당신 같은 인간은 다시 봐도 혐오스러워요.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점점 창백해지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토록 고집스럽고 목소리 높이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작아지는 걸 보며 이상하게도 아무런 연민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집었고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바라본 뒤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위자료가 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액수는 생각 이상으로 컸습니다. 이 위자료가 제게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첫걸음 같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피해주지 않을 정도의 작은 금액만 챙기고 남은 돈을 정리해서 새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봉투를 들여다보며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왜 나눠줘요? 어머니 몫인데. 아니야.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내 아빠 옆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 거야. 혼자였으면 무서워서 창피해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고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너희 몫이야. 셋째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어야 해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오랜만에 편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무런 불안도 눈치도 없이 잠자리에 누운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줄기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의 삶을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강순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였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아 제 마음속에 남은 말들을 모두 쏟아낸 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전화를 끊었다가도 다시 울리기를 반복했고 제가 끝내 받지 않자 그 후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제가 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자신이 스스로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소문은 이웃들 입을 통해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서 분양권을 넘겨받은 뒤 그 자리에서 팔아치우고 외국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투자라며 굴리던 자산도 대부분 손해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오래전 친구가 운영하는 공사장 현장 관리직을 구해 외곽의 작은 컨테이너 숙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하나가 무심코 말하더군요. 그쪽 근처 카페에서 아버님 보신 분이 있다고 해요. 머리도 하얘지고 허리도 굽으셨대요. 혼자 앉아서 계셨다던데 목욕탕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 분도 있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옛 친구에게 받은 문자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 병원에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을 받았고 간병인도 없이 혼자 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손발톱을 깎아주는 걸 보고 한참을 울었다더라는 말도 따라붙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 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 날도 추운데 따뜻한 국이나 좀 끓여봐 하며 퉁명스럽게 말을 꺼냈을 그 사람이 지금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찾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내 엄마였고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었으며 끝내는 병원비밖에 안 나가는 늙은 여편네로 치부되었던 존재였습니다. 이제 와서 누군가의 불쌍한 마지막 안식처가 되는 일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약봉지를 곁에 두고 잠을 자겠죠. 간혹 제 이름이 생각나긴 하겠지만 이제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기억 속에서도 제 마음 속에서도 그를 조용히 떠나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를 바라보고 있는 임지순입니다. 2번의 결혼, 그리고 2번의 이혼.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결혼을 하고 또 마주하는 이혼의 순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내 상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잘 지내? 라는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저를 향한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으니까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저는 어느덧 6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서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을 겪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한순간의 행복에 눈물 짓기도 했으며 어떤 날은 깊은 후회 속에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삶이란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어찌나 만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던지요. 요즘 들어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만약 재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그 길을 선택할까?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주저할 것도 없이 저는 다시는 누군가와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로움에 사무칠 수도 있는데 어쩌려고 라는 걱정 섞인 소리가 들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혼이라는 선택은 저를 더 깊은 후회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의 동행이 행복으로 가득 찰 거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때로는 더 큰 짐과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시절 제 나름의 용기를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다시 한 번 삶을 바로 세워보고자 했던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용기가 불러온 것은 또 다른 상처였고 혼자 견뎌야 할 외로움이었습니다. 제 첫 결혼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 열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결혼 후 가장 큰 걸림돌은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까지 제 삶을 통제당하는 느낌을 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제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이런저런 도움을 주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분은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싶어 했고, 제 삶은 점점 더 그분의 통제 아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메뉴 하나조차 제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해라. 그게 몸에 좋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냉장고 안에 어떤 재료를 넣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는 왜 사오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간섭하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요리를 하고 싶어 하면 타박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게을러. 손 많이 가는 음식을 해야 남편 힘이 난다니까. 처음에는 그저 참고 지냈습니다. 어르신이니까,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니까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시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의 작은 디테일까지도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셔서 손가락으로 바닥을 문지르며 먼지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셨고, 구박과 핀잔을 들을 때마다 제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시어머니의 기준과 방식에 맞추기 위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제게 필요한 시간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매번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남편은 말로 어물쩍 넘어가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거잖아. 내가 이해해.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의 얽힘이라는 것을요. 사랑 하나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댁과의 관계, 그 안에서의 제 위치와 역할,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간섭과 통제를 견디며 살면서 점점 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유롭고 당당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은 또 어떤 지적을 받을까 걱정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참고 살다 보니 결국엔 제 자신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제가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그 결혼은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삶이 제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0대라는 나이는 인생에서 안정과 여유를 기대하던 시점이었는데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쌓였던 많은 상처와 억눌린 감정들이 이혼이라는 결정을 통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무너진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남자와의 관계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감정을 공유하고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일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가끔 제게 나이도 있으신데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로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외로움을 누군가를 통해 채우기보다는 제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주는 따뜻함 뒤에는 늘 복잡함과 책임이 따라오고 저는 더 이상 그런 책임 속에서 제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비로소 제 이름 임지순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조금씩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가장 많이 위로해 준 사람은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녀와 저는 공통된 아픔을 나눌 수 있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전화로 이야기하며 울기도 하고 때로는 카페에 앉아 지난날의 기억들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공통점은 단순히 이혼을 겪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살아가고자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혼 후 제가 다시금 삶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었던 데에는 위자료라는 현실적인 부분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과정은 힘들었지만 저는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했고 이후로는 경제적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게 된 아파트는 넓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온전히 제 이름이 적힌 집에서 살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자유로움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혼자 사는 현실이 아프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이 삶은 내 것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삶이 저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저녁 시간을 보내거나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로운 아침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제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누군가를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혼 이후로 남자와의 관계는 피하며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지순아, 너무 혼자만 있지 말고 사람도 좀 만나봐.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많아. 처음엔 그냥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집요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나랑 같이 가자. 부담 갖지 말고 얼굴만 살짝 비추면 돼.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괜히 어색한 분위기만 만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임 장소에 도착해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하며 자리를 안내해 주었을 때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그가 먼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건넨 인사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임에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조리 있는 말투는 저를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서로를 탐색하듯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수님은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지금은 일을 쉬고 있어요. 혼자 지내며 이것저것 배우거나 취미를 즐기고 있어요. 정민 씨는요? 저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글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쪽 일을 하게 됐습니다. 출판사요? 멋지네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셨다니 부럽습니다. 좋아하는 일이긴 한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아요. 그래도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민 씨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 후로 사람 만나는 걸 피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자리가 조금 어색하네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정민 씨는 의젓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 중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가끔씩 미소를 지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과 호기심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의 모임은 어색했던 시작과 달리 점점 따뜻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정민 씨와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오늘 대화가 참 좋았거든요. 저도 즐거웠어요. 그러면 다음에 차 한잔 할까요? 저는 모처럼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신중한 마음이 컸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겪었고 새로운 시작이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날의 대화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에게 느껴본 따뜻함과 설렘,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서 조금씩 희망이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는 제게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첫 결혼의 아픔이 너무나 깊었기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과연 제게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무뎌지고 다시 사랑할 용기가 생긴다고들 말하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첫 결혼에서의 상처가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실패하면 어쩌지? 또 누군가의 기대에 얽매여 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게는 자녀들이라는 중요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제 선택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여 제가 재혼을 결심한다면 그들이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녀들에게 제 결정은 그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걸 알기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정민 씨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관계를 이어가던 중 저는 어느 날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 씨, 혹시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 자체를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수님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도 더 자연스럽고요. 그의 답변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상대방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정민 씨는 결혼이나 관계의 형식보다는 제 마음과 속도를 먼저 고려해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민 씨, 솔직히 저는 아직 재혼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첫 결혼의 아픔도 있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되고요.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는 잠시 제 말을 듣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님, 저도 이해해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수님의 행복 아닐까요? 아이들도 결국에는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더 바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제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시댁을 위해, 사회적 시선에 맞추기 위해 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는 그런 저를 보며 제 마음과 행복을 먼저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혼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 여전히 존재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을 가능성도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지금처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재혼이라는 선택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정민 씨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제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보여준 신중함과 배려는 제가 새로운 가능성을 꿈꿀 용기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정민 씨와의 관계는 젊었을 적에 겪었던 조급한 연애와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재촉하지 않았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알아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탓에 누군가와의 동거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민 씨는 제 생활 방식을 존중해 주었고 저 역시 그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긋하게 사랑을 키워오던 우리는 결국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어색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화려한 예식장을 꾸미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받는 일이 설레고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삶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간소한 자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정성 있는 만남과 마음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민 씨도 제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지순 씨, 우리 나이에 예식장 빌려서 사람들 모으고 하는 건 오히려 서로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냥 가족끼리 편하게 모여서 식사하며 조용히 진행하면 어때요? 그의 말에 저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우리의 시작을 축하해줄 가까운 가족들이면 충분하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쪽 가족이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예식을 대신할 간단한 식사 자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는 참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저와 정민 씨의 아이들 그리고 몇몇 가까운 가족들만 초대된 자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역시 처음에는 제가 다시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이날만큼은 누구보다 밝은 미소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엄마 정말 예뻐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느꼈던 부담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민 씨의 딸도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두 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말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저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집안일을 나누고 늦은 저녁이면 조용히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너무도 편안했습니다. 정민 씨는 항상 의젓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 나이대의 여성이라면 더더욱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편견에 얽매여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언제나 설렘만큼이나 부담과 걱정을 동반하기 마련이니까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나 상처를 이유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삶은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도요. 저는 한때 이혼이라는 큰 상처를 겪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상처는 제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좁게 만들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벽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허물지 않는다면 제 삶은 그저 후회와 외로움 속에 갇혀버릴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이후에도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때로는 누군가의 조용한 한마디가 제게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굳이 왜 그런 선택을 하세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 말은 마치 나이 들면 모든 새로운 선택이 부질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꾸는 것이 사치가 아니며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일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이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온 낯선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험악한 얼굴에 거친 말투를 가진 두 남자는 다짜고짜 정민 씨를 찾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무슨 일이신지요? 그들은 답 대신 문을 밀고 들어오려는 기세로 말했습니다. 그 인간한테 전해. 돈 빨리 갚으라고.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들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그들을 돌려보내고 정민 씨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상황을 듣고는 잠시 말을 잃더니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끝날 리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쌀포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하루였는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기도 전에 험상궂은 남자 둘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칠게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거친 외침에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앞을 가로막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나가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하지만 그들은 아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웃기고 있네. 내 아버지, 아니 새아버지가 우리 돈 빼돌리고 도망친 걸 몰라? 그 돈 당장 가져오라고 해. 안 그러면 오늘 제대로 당할 줄 알아. 저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돈 같은 건 없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을 둘러보며 물건을 손으로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화가 치민 얼굴로 한 발짝 앞으로 나가더니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만하세요. 경찰 부릅니다. 그러자 남자 중 한 명이 거칠게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애송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뭘 알아? 경찰 부르면 너네 집도 가만히 못 있어. 알겠어? 아들이 다시 맞서려는 걸 저는 급히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제 울먹이는 목소리에 아들은 멈칫했지만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듯 냉장고를 열어 던지고 책장을 넘어뜨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김정민한테 전해. 다음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험악한 말을 남긴 채 그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아들은 여전히 주먹을 꽉 쥔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아들아.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심정으로 흐느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저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몸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충격은 집안을 넘어 우리 관계까지 흔들리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민 씨의 과거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얼버무리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도박을 했고 그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으며 전처 역시 이 일로 인해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그는 전처에게서도 돈을 빼앗아 빚을 갚으려 했고 결국 전처와의 결혼 생활도 이 때문에 끝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순아,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금은 다 끊었어. 정말이야.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로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제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도 낮에 출판사에 간다며 나갔던 날마다 도박을 하러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평화롭고 안정적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모두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니 그와의 모든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일까? 재혼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저는 이미 많은 고민 끝에 그와의 관계를 시작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정민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민 씨, 나는 당신의 과거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황이 나와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난 안전하게 살고 싶고 내 자식들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는 제 말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불안감과 공포는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삶과 가족의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재혼이라는 선택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관계의 끝을 결정짓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아들과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엄마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선택한 사람으로 인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점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결국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시간, 아들이 집에 와서 저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너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저는 하나씩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과거, 깡패들이 집으로 찾아왔던 일, 도박과 빚, 그리고 전처와 저 모두가 피해자가 된 사실까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아들은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끝내자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니 제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걸 괜히 말했나? 아들에게까지 짐을 지우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피해자예요. 저 사람이 엄마의 신뢰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벌인 거잖아요. 엄마가 이런 상황을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말도 꺼내기 힘들었던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고 제 편이 되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그냥 두지 말아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해요. 제가 도울게요. 그날 밤 우리는 남편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위로하며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먼저 남편의 통장과 제 통장을 비교하며 이상한 거래 내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드러났고
남편이 제 명의를 몰래 이용해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한 증거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엄마, 이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우리가 증거만 제대로 모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들은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저 역시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처음엔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졌고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에 가서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서류를 요청했고 법률 상담을 통해 고소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도박과 빚 문제 그리고 저와 전처를 대상으로 한 금전적인 갈취를 모두 정리해 변호사에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상황을 눈치채고 저를 설득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지순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다 너를 위해서 그랬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보다 변명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말에 속지 않아요.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 삶에 더 이상 상처를 남기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끝까지 해내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혼자였다면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딸과 연락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재혼하면서 저는 그의 딸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저와의 관계도 어색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그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녀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먼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제 상황을 설명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그녀를 마주하니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돼서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저는 남편의 빚과 도박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놀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남편이 전처와 저를 모두 이용해왔다는 점을 이야기하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가 도박을 한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도 예전에 돈을 부탁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필요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고 이런 상황에서 너를 속이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게 됐으니 저도 제 역할을 해야겠네요. 아버지가 잘못한 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해요. 저도 도울게요. 그녀의 반응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편에 서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협조와 이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갈취에 대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그의 도박 문제로 인해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상황들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충분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씩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과거의 아픔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첫 결혼에서의 상처와 이번 재혼에서의 배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들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피해자로만 여기며 자책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분명 제 마음속에 남아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짊어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힘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다시금 하나로 뭉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했고 그의 따뜻한 지지가 제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은 분명 큰 상처였지만 그것이 제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